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여객기 사고로 인명피해가 크게 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현지 시간 23일 밤 필리핀 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한 대한항공 여객기 승객들은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급박한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23일 오후 6시 35분에 출발한 대한항공 A330 여객기는 기상 악화로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 착륙을 여러 번 시도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밤 11시가 넘어서 세 번째 시도에 비정상적으로 착륙하면서 오버런, 즉 활주로를 이탈하며 동체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은 슬라이드를 타고 여객기에서 탈출했습니다. 현재까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항공기에 탔던 승객 김모 씨는 비행기가 조금만 더 미끄러졌어도 활주로 너머로 민가를 덮칠 뻔했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임신 중인 김 씨는 태교 여행을 위해서 남편과 함께 세부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태교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 당시 충격으로 건강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착륙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좀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폭우가 계속돼서 모두들 가뜩이나 착륙을 걱정하고 있던 순간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비상 착륙할 예정이니 승무원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달라는 안내방송이었습니다. 이 같은 안내방송 직후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고 일부 승객은 흐느끼며 우는 등 기내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드디어 착륙이 시도되는데 비행기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착지하는 듯하자 승객들은 박수를 치면서 안도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기체가 돌연 굉음을 내면서 지면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씨는 5초 이상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 다음 비행기 정체가 정전되고 매캐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워낙 엄청난 굉음으로 덤불숲을 덮치며 기체가 파손되자 공항 청사에 있던 다른 여행객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사고 직후 촬영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그래도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대처는 빨랐습니다. 승무원들은 곧바로 기내에 불이 붙은 곳이나 다친 사람이 있는지 살피면서 공포에 빠진 승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어서 이코노미석 비상 탈출구를 열어서 미끄럼틀을 편 뒤에 승객들을 차례로 탈출시켰습니다. 무사히 기체를 빠져나온 승객들은 혹시 모를 폭파 위험 때문에 비행기에서 먼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숙소에 짐을 풀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그야말로 재난영화 같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을 확률, 그런데 얼마나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확률, 즉 숫자상으로는 매우 희박한 확률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을 확률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이 같은 사고 뉴스를 접하면 늘 두려움에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해서 혹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짜투리 정보 하나 공유할까 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1년에 약 4천만 대의 상업용 여객기가 이륙했다가 착륙을 합니다. 이 가운데 인명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항공기는 10대 또는 그 이하로 기록됩니다. 즉 400만 분의 1인 셈입니다. 또 다른 통계 한 번 더 볼까요? 좀 더 와 닿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계산법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모든 항공기의 운항 거리와 사고 내역을 함께 조사한 결과 비행기 운항 100억 마일당 한 명의 사망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예를 들어볼까요? LA에서 인천, 인천에서 LA까지의 거리는 약 6,0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왕복이 아니고 편도죠. 그러니까 LA에서 인천 또는 인천에서 LA행 비행기를 탔을 때 소위 말해 죽을 수 있는 확률, 이 죽을 확률은 160만 분의 1이라는 논리입니다.
160만 분의 1 확률. 이건 뭐 거의 로또 맞을 확률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사고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여객기 사고를 접하면서 지나치게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 좀 두려움을 가지실까봐 걱정인데요. 이 바이러스 관련 소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인지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가 서식하는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피해가 미국 서부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한 호수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소위 뇌먹는 아메바에 노출된 10대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뇌먹는 아메바로 불리우는 이 바이러스는 물속에서 사람의 코를 통해 뇌에 침투하는데 이 경우 세포를 파먹고 부종을 일으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내 감염 사례는 총 31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일단 발병을 하면 사망률이 97%를 넘어서 치명적입니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감염은 미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해 왔고 특히 덥기로 유명한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 전체 발병 사례의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바이러스가 서식하지 않던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등에도 최근 들어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올 여름에는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와 미주리주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고 북동부에 위치한 아이오와주에서도 사상 첫 사망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면서 이제 이 뇌먹는 아메바 바이러스가 미국 서부 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CDC는 분석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서식지 확산의 이유로 온난화 현상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구온난화 관련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구온난화를 반대하고 경고하는 독일 기후단체 활동가들이 인상주의의 거장, 잘 아시죠? 클로드 모네의 건초 더미라는 작품에 으깬 감자를 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단체는 트위터에 시위 장면을 직접 올리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를 죽이고 있는데 사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면서 사회가 이 문제를 기억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거장의 그림 위에 으깬 감자를 던질 수 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최근 각국에서는 기후활동가들이 세계적 명화에 음식물을 뿌리거나 접착제로 손을 붙이는 등 이 시위를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영국의 환경단체 소속 2명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를 끼얹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명화들은 값으로 치면 모두 1억 달러를 호가하는 초고가의 작품들인데요. 다행히 전시 당시에는 유리로 잘 보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작품 자체에는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뽕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릴까요? 미시간주가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김치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미시간주 로즈메이 베이어 이 주 상원의원은 최근 미주 한미 여성연합회에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며 김치는 한국이 종주국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김치의 날 선포문을 전달했습니다. 이 선포문에는 김치가 한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대표적인 반찬으로 절인 배추로 만들며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김치의 날이 선포된 곳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버지니아, 뉴욕주, 그리고 워싱턴 DC 등을 포함해서 모두 이제 5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참, 그런데 이 미시간주가 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을까요? 네. 한국을 따른 겁니다. 한국은 김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2년 전인 지난 2020년에 매년 11월 22일을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로 정한 바 있습니다. 법정 기념일. 네. 법정 공휴일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루 쉬는 날이죠. 그런데 법정 기념일은 쉬지는 않지만 다 같이 기념하는 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민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김치의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복의 날도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으로 유명한 광활한 협곡의 땅 애리조나주가 최근 한복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선포는 지난 7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애리조나 주정부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제정하기로 했고 이를 기념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가 지난 21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에는 애리조나주 메사시의 존 자일스 시장이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서 선언문을 낭독해 참석자들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선언문 내용도 아주 충실했습니다. 선언문은 한복을 한국인의 전통 의상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한복이 2000년 넘게 계속된 한국의 전통 문화이자 한국 사회와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실 한복의 날은 뉴저지주가 원조입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시는 지난해에 해외 도시 최초로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선포했고, 테너플라이시의 영향을 받아서 뉴저지 주정부도 한복의 날을 제정해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뽕뉴스 여론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런데 옥에 T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이미지 플랫폼인 미국의 게티 이미지가 한국 전통 한복과 부채춤을 이 중국의 문화로 표기한 사진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게티 이미지는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해 놓고, 여기에 사진 설명으로 중국 무용수들이 춘제, 즉 음력 1월 1일 기념하기 위해 전통 의상을 입는다라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정통하지 않은 세계인들이 이 사진 설명을 보면 한복과 부채춤이 마치 중국의 전통 의상과 중국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이 사진은 지난 2015년 2월 21일 중국 베이징의 템플 페어에서 열린 춘제 축하 공연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들 축제에 이 한복을 입고 공연을 한 뒤에 중국 문화인 양 홍보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현재 게티 이미지에서 작은 거는 $175, 조금 큰 거는 $375, 제일 큰 거는 $4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는 이 사진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어 교재에도 게재돼서 같은 설명이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에 따라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라고 있죠? 이 반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크는 게티 이미지 측에 즉각 항의 서한을 보냈고요.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반크는 또 게티 이미지 외에 해외 유명 사진 공유 사이트에 잘못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시정운동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소개하는 사진을 적극적으로 등재하는 캠페인을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얼마 전 판교의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전면 기능 장애를 입어서 불편을 넘어서서 충격을 준 바 있죠. 이때 미국 등 해외 사용자들도 똑같이 이용이 중단됐었는데요. 지난 주말 미국 등 일부 해외에서 최장 12시간 넘게 네이버 카페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22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가 포착돼서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라는 것은 해킹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원인인지는 보안 등을 이유로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네이버 측은 전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국가별로 차단 해제 시점은 다르다라면서 미국의 경우 22일 밤 11시부터 일요일인 23일 오전 11시 45분까지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전면 차단되자 이 많은 이용자들이 순간 원시 사회로 돌아간 듯한 불편으로 마치 디지털 원시인이 된 느낌이다라고 입을 모았었는데, 이번에 네이버 카페 접속 장애로 또 한 번 놀라면서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카카오 사태로 인한 디지털 원시인 체험 사례는 지난 제 영상을 보시면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추후 여러 소식들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하시면서 오늘 소식 마칩니다.